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죠? 저는 분명히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 32층 유리 건물의 꼭대기층. 한도윤의 집무실은 언제나 빛이 넘쳤습니다. 남쪽으로 열린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강물은 오늘도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께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나씩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히. 한도윤은 38년 전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자본도 인맥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건 오직 기술과 고집이었습니다. 반도체 계측 장비 하나로 시작해 지금은 그룹사 산하의 1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의 총수가 됐습니다. 언론은 그를 조용한 거인이라 불렀고 업계는 그를 마지막 공학자라 불렀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고 골프보다 독서를 좋아했으며 정치권의 접근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게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은퇴 선언은 이미 3달 전에 이사회에 공식 통보됐습니다. 내년 봄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임에 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강태식이 있었습니다. 부사장. 한도윤이 직접 발탁한 인물. 실무 능력이 뛰어났고 대외적으로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그를 아꼈습니다. 아낀다는 것이 때로 가장 위험한 맹점이 됩니다. 몸이 이상해진 건 2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업무들을 정리하다 보니 무리가 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심장이 리듬을 잃은 것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 결과는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전형적인 중년 남성의 번아웃. 의사는 휴식을 권했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식이 약을 권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표님, 제주치의가 처방해준 건데요. 피로회복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작은 갈색 병에 담긴 건강보조제였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피로회복에 좋다는 한약재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깐 망설였지만 받아들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손에서 건네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그 신뢰가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망설였지만 받아들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손에서 건네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그 신뢰가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몸은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고 집중력이 흐릿해졌습니다. 자꾸 멍해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회의 중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선 은퇴 전 심리적 방전이라고 했습니다. 도윤 자신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상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윤 비서가 준비한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도윤의 자택은 경기도 외곽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퇴근길은 늘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코트깃을 여미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윤 비서가 뒤를 따랐습니다. 평범한 퇴근. 수십 년간 반복해온 루틴. 차 안에서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익숙한 진동, 익숙한 어둠, 익숙한 피로. 도윤은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잠이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가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자택 앞에 익숙한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노면이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달랐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 비 냄새,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둠의 냄새. 대표님 잠시만 여기 계셔야 합니다. 윤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서 도윤은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을 걱정하는 사람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저지른 사람의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킨 특유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거렸습니다. 빗속에서 낯선 해안가에서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차갑고 거친 지면이 등 아래에서 느껴졌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도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건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먼저 소리가 왔습니다. 파도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그 다음 냄새가 왔습니다. 짠 공기와 젖은 흙의 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증이 왔습니다. 온몸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온몸의 힘줄을 하나씩 잘라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하늘이었습니다. 먹빛 하늘. 낮은 구름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사이로 굵은 빗줄기가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야트막한 비탈면에 누워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잡풀 사이 모래와 돌이 뒤섞인 지면, 오른쪽 아래로는 바위들이 보였고 그 너머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에 힘을 줬지만 팔꿈치가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들렸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있었지만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약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떨어지면서 어딘가를 부딪힌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목 뒤에 둔탁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측두부에도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고개만 돌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로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건물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지역이었습니다. 비수기에 외딴 해안, 비오는 늦은 밤. 여기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계산된 장소였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비서.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의 선물도 출장 때의 짐 정리도 모든 걸 도윤의 일정보다 먼저 챙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윤비서는 그럴 배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차를 여기까지 몰았고 도윤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지시.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강태식.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자책이었습니다. 그토록 명석하다는 사람이, 그토록 사람을 읽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을 눈치채지 못했는가. 라는 자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책은 사치였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고 나서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없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도 바지 주머니도 비어 있었습니다. 가져간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전화가 없으면 위치도 알 수 없고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얇은 셔츠와 코트로는 이 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체온증. 노출된 환경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장시간 비를 맞는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위험이었습니다. 도윤은 공학자였지만 생존의 물리적 조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번엔 이를 악물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오른팔을 바닥에 짚고 왼팔로 상체를 밀어 올렸습니다. 비탈면의 자풀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뿌리가 뽑혔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조금씩 상체가 올라왔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어깨가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상체를 일으킨 도윤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멀미처럼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도로 쪽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비탈면 위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라도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거나 불빛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며 무릎으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와 돌이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빗속에서 어둠 속에서 기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함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38년 동안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온 그것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요? 비탈면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도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팔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전신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풀을 붙잡은 채 엎드렸습니다. 빗속에서 그 자세로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명자는 오늘도 늦었습니다. 수산물 직판장의 마감 정리는 항상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상인들의 마지막 흥정이 끝나는 시간이 불규칙했고 청소 당번인 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은 옆칸 박씨 아저씨가 허리가 안 좋다며 부탁을 해와 결국 두 칸을 혼자 닦았습니다. 66년을 살면서 거절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나이까지 고생하는 이유라는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비 하나에 장화를 신고 손수레를 끌며 해안도로를 걷는 게 귀갓길이었습니다. 버스가 끊기는 시간이었고 택시를 부르면 기사들이 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20분을 걸어야 집이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이 길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빗줄기가 굵어지는 걸 느끼며 우비 끈을 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큰 쓰레기 자루인가 싶었습니다. 비탈면 위에 검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레를 세워두고 비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사람이 진흙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명자의 말은 놀람과 걱정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사람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손은 풀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차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습니다. 이 비탈면까지 이 사람 혼자 왔을 리 없었습니다. 사고라면 차가 있어야 했고 차가 없다면 누군가 데려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손도 달랐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잡고 컴퓨터를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말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살아야죠. 도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우비를 입은 낯선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빗속에서 그 얼굴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당황하거나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직접 처리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자는 수레에서 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직판장에서 물건을 싸던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도윤의 어깨와 등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들어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지만 명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도로까지 올라오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도로에 나오자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뼈는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뼈는 이상 없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이동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119 부를게요. 도윤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의지는 확실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바스라지듯 나왔지만 그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전화기를 든 채 멈췄습니다. 도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알아챘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자의 집은 해안도로에서 골목 하나를 더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외벽이 오래된 시멘트로 마감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손수심은 배추며 파가 줄지어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우비며 작업 도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지킨 사람의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을 안방에 눕혔습니다. 젖은 코트를 걷어내고 마른 담요를 덮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빠르고 낭비가 없었습니다. 오래 몸을 써온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차를 들고 들어왔을 때 도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방 안을 살폈습니다. 작은 탁자, 낡은 장롱, 벽에 걸린 액자 몇 개. 서울의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위협감이 없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이 따뜻해져야 해요. 명자는 차를 건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태도가 도윤에게는 오히려 압박이 됐습니다.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강의 열기가 목 안으로 천천히 퍼졌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생긴 일이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 알리면 안 됩니다. 명자는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겁니까? 제 회사 사람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체력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핵심만 말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몸 상태를 망가뜨려 온 것 같다는 것. 오늘 밤 여기 버려진 것이 그 연장선이라는 것. 지금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말하면서 도윤 스스로도 정리가 됐습니다. 2달 동안 몸이 나빠진 시점, 강태식의 약, 윤비서의 이상한 행동들, 이사회에서 조금씩 달라진 분위기. 점들이 선이 됐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퇴장. 혹은 의문의 사고사. 어느 쪽이든 도윤이 먼저 사라져줘야 다음 그림이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명자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박스였지만 안의 서류들은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제 아들이 어느 회사 내부 감사를 하다가 뭔가를 알게 됐다 했어요. 그 이후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어느 날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라고 했어요. 과로로 인한 급성심장 마비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꺼내 읽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파일박스 안에는 종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부검소견서, 경찰 사고 처리 보고서, 보험사 서류.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손글씨로 빼곡히 쓴 노트 몇 권. 명자가 3년 동안 직접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법도 모르고 수사도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박스의 두께였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 서류를 집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오준혁이었습니다. 당시 38세. 중견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였습니다. 특정 기업의 외부 감사를 진행하던 중 내부 자금 흐름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는 내용이 노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오준혁은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차는 갓길에 멈춰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신속했습니다. 너무 신속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별도 수사는 없었습니다. 부검은 진행됐지만 독성 검사 항목이 이상하리만큼 제한적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줬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수십 개였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명자의 글씨는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정확했고 날짜와 사람 이름이 빠짐없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사하던 기업의 이름, 그 기업의 대표, 외부 로펌 이름, 아들이 상부 보고를 거부당한 날짜, 그리고 사고 전날 밤 아들과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 명자가 기억을 더듬어 받아 적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멈췄습니다. 기업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준혁이 감사하던 회사. 그 회사의 이름 옆에 연결된 또 다른 이름들. 도윤은 그 이름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그 기업은 도윤의 그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였습니다. 강태식이 직접 계약을 주도했던 곳이었습니다. 2년 전 도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강태식의 설명을 믿고 넘겼던 거래였습니다. 당시 내부 감사팀에서도 일부 이의가 제기됐지만 묻혔습니다. 도윤은 그 묻혀버린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났습니다. 퍼즐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단순히 도윤의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된, 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덮어질 것들. 그러나 도윤이 만약 물러나기 전에 그 거래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그건 위험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도윤은 그 거래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강태식은 그 낌새를 먼저 알아챘을 것입니다. 약은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 기억을 뭉개는 것,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려 은퇴를 앞당기거나 최악의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오늘 밤 그 마지막 단계가 실행됐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와 냉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 3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경찰도 검찰도 변호사도. 다들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운 게 단순한 선의만이 아니라는 것도. 어쩌면 이 밤이, 이 우연이 3년 동안 혼자 싸워온 사람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실마리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에서 같은 이름을 향해 걸어온 두 사람이 이 작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파일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명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명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커튼도 낮 동안은 쳐두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하루 세 끼를 차려줬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러나 매 끼니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그 온도가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온도가 없는 음식을 먹어온 사람처럼. 몸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첫날은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벽을 짚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마당까지 나가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약기운이 빠지면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2달 동안 안개 속에 있던 것 같은 감각이 거쳤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또렷해진 기억은 도윤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자의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체계적으로 읽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재배열하고 인물 관계를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명자가 쓴 손글씨 노트와 수집된 공식 서류들을 교차 대조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오준혁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구체적인 수치나 거래 내역은 기록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명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정보는 오준혁이 다니던 회계법인 내부에 있거나 혹은 이미 누군가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명자가 갖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내부인의 기억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주도한 협력사 거래, 당시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던 내부 인물들, 자금이 흘러간 경로. 도윤은 모든 걸 직접 결제하지 않았지만 오랜 경영자의 감각은 흐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계열사의 현금 흐름이 이상했는지, 강태식이 유독 특정 보고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섰던 장면들, 당시엔 신뢰로 읽혔던 것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채워나갔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 차를 한 잔씩 갖다 놓고 나갔습니다. 그 배려가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명자가 돌아오며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였습니다. 폴더형의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아들 쓰던 거예요. 유심은 제 이름으로 된 거 끼워뒀어요. 도윤은 그 전화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가볍고 낡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최병주였습니다. 도윤이 30년 가까이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강태식이 알 리 없었고 윤비서의 연락망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어디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병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해. 그 두 글자가 도윤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사람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협력사의 이름과 계약 시점, 그리고 강태식의 이름을 넘겼습니다. 공식 루트 없이 조용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회계나 법무 쪽에 신뢰할 수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해안선 너머로 저녁 햇살이 낮게 깔렸습니다. 나흘 전 그 밤에 자신이 쓰러져 있던 비탈면이 저 어딘가였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명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됐어요. 도윤은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대표의 실종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건강 악화로 인한 요양이라는 말이 조용히 흘러다녔습니다. 윤 비서가 그 말을 만들었고 강태식이 그 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사회는 혼란스러웠지만 공식 입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이 그 틈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식은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은 공석을 메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무대에 올라서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핵심 계열사 대표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외부 투자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은퇴 이후 구도를 빠르게 자신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강태식 사무실에는 요즘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회계 컨설턴트,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외부인들. 정식 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이나 외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비서도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남기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윤 비서는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윤 비서의 이름은 윤성준이었습니다. 입사 10년 차. 도윤의 일정 전부를 알고 있었고 도윤의 가족사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충성스럽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처음 접근했을 때 윤성준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강태식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협박처럼 들리지 않게 포장됐습니다. 그게 강태식이 능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안가에서 도윤을 내려놓고 돌아온 이후 윤성준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탈에 쓰러진 도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으로 빗속에 누워있던 그 모습. 10년 동안 그 사람의 아침을 챙기고 외투를 받아들고 집무실 온도를 맞추던 자신이 그 사람을 비오는 낯선 해안에 두고 왔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은 도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약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로 저체온에 노출되면 노인의 몸은 버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윤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흘이 지나도 도윤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윤성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윤성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강태식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성준은 그 판단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위험한 능력이었습니다. 윤성준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강태식의 지시를 받을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짧게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윤성준은 메모장을 꺼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어디에 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성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선택은 아직 유보 중이었습니다. 다만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병주가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니, 소란의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오래된 인맥의 선을 하나씩 당겼습니다.
대학 후배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쪽에 있는 인물이 있었고 학회에서 알게 된 법무사 중에 기업 비리 전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도윤이 넘긴 정보는 작았지만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협력사 이름, 계약 시점, 연루된 계열사. 그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만 들여다봐도 숫자의 이상함은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의 눈으로 보면 달랐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도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병주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도윤아. 생각보다 깊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협력사의 자금 중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 차례 우회됐습니다. 최종 수령 계좌는 국내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식과 직접 연결되는 계좌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흐름의 출발점이 도윤의 그룹사 내부라는 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강태식의 직속 라인이었습니다. 오준혁이라는 회계사 알아? 도윤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최병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오준혁이 외부 감사로 투입됐던 협력사가 바로 그 자금 흐름의 중간 경로에 있던 회사였습니다. 오준혁이 발견한 건 단순한 분식회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들여다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명자에게로 갔습니다. 명자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아드님이 알아낸 게 맞았습니다. 명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든 배춧잎 하나를 천천히 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할 겁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울 만큼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처음으로 스스로 밥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명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덜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준혁의 이야기, 도윤의 회사 이야기, 그리고 각자 살아온 38년과 66년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오갔습니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작은 식탁 위에서는 그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혼자 마당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해안 쪽으로 난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쓰러져 있던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비탈면은 지금 햇빛 아래 아무렇지 않게 있었습니다. 계절이 그 자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도윤은 기억했습니다. 최병주를 통해 연결된 법무사의 이름은 임재호였습니다. 기업 비리 전문으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수임 전에 사전 검토를 먼저 하자는 제안이 왔고 도윤은 수집한 자료 전체를 정리해 넘겼습니다. 명자의 파일과 자신의 기억을 교차 정리한 노트, 최병주가 확인한 자금 흐름 요약본이 합쳐진 분량이었습니다. 임재호의 검토는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3자의 자료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공식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피해 당사자이자 내부 사정을 아는 대표 본인이 직접 진술하고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강태식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강태식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없애고 사람을 정리하고
도윤을 신뢰성 없는 인물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고령의 대표가 건강 이상으로 요양 중이다가 갑자기 나타나 임원을 고발했다는 구도로 만들어버리면 외부에서 보기엔 도윤이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나리오를 이미 생각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공개 이전에 두 가지가 먼저 확보돼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금 흐름의 물증이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숫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임재호가 그 작업을 맡았습니다. 공시자료와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상 흐름을 문서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가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 증인이었습니다. 도윤은 윤성준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지시를 직접 수행한 사람. 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그날 밤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성준이 입을 열면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강태식은 모든 책임을 윤성준에게 떠넘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윤성준 자신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도윤은 임재호를 통해 우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외부의 경로였습니다. 윤성준의 개인 연락처로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짧은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단 두 줄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건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윤성준은 진동 소리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은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성준의 가슴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억눌러둔 것들이 그 두 줄의 문장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강태식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빠르게 전달하고 지시를 이행하고 자신의 몫을 지키는 것. 그 방식이 10년 동안 윤성준을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식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윤성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강태식은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성준이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위험이 될 것입니다. 도윤과 연결된 사람을 강태식은 오래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준혁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당시 내부 감사팀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퇴사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윤성준은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몇 달 동안 적어온 날짜와 내용들. 강태식이 지시한 것들, 약을 구한 경위, 이동 경로, 그날 밤의 기록. 손글씨였습니다. 작은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있었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성준은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메모장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강태식의 층을 지날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누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윤성준은 임재호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의 메시지에 연락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임재호의 사무실은 광화문 인근 조용한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 윤성준이 도착했을 때 이미 임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직접 만남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윤성준에게는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왔습니다. 임재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가의 태도로 사실만 물었습니다. 언제 강태식의 지시를 처음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약은 어디서 구했으며 누구를 통했는지, 그날 밤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 윤성준은 하나씩 답했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를 짚었습니다. 기억과 기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전화기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윤성준이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시를 이행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지시에 끌려다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강태식의 방식이 그랬습니다. 사람을 서서히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한 발을 내딛게 만들고 그 발자국을 빌미로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윤성준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임재호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 제출 전에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성준이 협조 의사를 밝히면 감경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성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전화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준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말이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이 먼저였습니다. 도윤이 서울로 돌아온 건 실종 열흘 만이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재호와 함께 검찰청 민원실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접촉해둔 담당 검사가 있었습니다. 오준혁 사건과 연결된 계좌 흐름 자료, 윤성준의 진술서 초안, 그리고 도윤 본인의 직접 진술이 함께 제출됐습니다. 강태식은 그날 오후에야 알았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강태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자기 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창밖을 향한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그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외부 로펌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지운다 해도 공시자료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윤성준의 진술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은 이 상황이 내부에서 덮어질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태식 계열의 협력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계좌의 명의자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오준혁 사건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부검에서 검사되지 않았던 독성 항목들이 다시 논의됐습니다. 그 논의를 처음 끌어낸 것은 명자가 3년 동안 모은 파일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도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열흘 만에 나타난 대표를 보는 임원들의 표정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놀람, 안도, 불안, 그리고 계산. 도윤은 그 표정들을 하나씩 읽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38년을 사람을 보며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법적 조사에 회사가 전면 협조할 것, 강태식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할 것, 그리고 관련 계열사의 내부 감사를 재개할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 비탈면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변호인과 함께 대기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검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통보받은 순간 강태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다고 로비에 있던 경비원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윤은 예정대로 은퇴 절차를 밟았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식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행사 대신 내부 임직원 중심의 소규모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38년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사람을 잃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검찰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강태식 계열의 협력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계좌의 명의자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오준혁 사건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3년 전 부검에서 검사되지 않았던 독성 항목들이 다시 논의됐습니다. 그 논의를 처음 끌어낸 것은 명자가 3년 동안 모은 파일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습니다. 도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열흘 만에 나타난 대표를 보는 임원들의 표정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놀람, 안도, 불안, 그리고 계산. 도윤은 그 표정들을 하나씩 읽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38년을 사람을 보며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법적 조사에 회사가 전면 협조할 것, 강태식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할 것, 그리고 관련 계열사의 내부 감사를 재개할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 비탈면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회의실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변호인과 함께 대기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검찰의 연락을 받고 출석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통보받은 순간 강태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다고 로비에 있던 경비원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강태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 멸교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준혁 사건과의 연루 여부는 추가 공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태식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치밀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속도는 쌓는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는 법정 박찬 공기를 맞으며 처음으로 실감했을 것입니다. 윤성주는 검찰 조사에 끝까지 협조했습니다. 진술의 무게가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경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것이 그에게 위안이 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마주친 도윤에게 윤성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선고 당일 저녁 해안가로 내려갔습니다. 명자의 집이었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배추 심는 계절이 지나고 상추와 깻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처마 아래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한 환대도 서먹함도 없었습니다. 열흘을 같은 지붕 아래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담백함이었습니다. 도윤은 마당 한켠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다가 보였습니다. 물이 잔잔했습니다. 그날 밤 저 비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가 떠올랐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전화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자금이 지금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금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명자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서 마셨던 그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들한테 잘 됐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것을 천천히 내려놓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시간의 무게가
조금 달라진 것을 명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깻잎이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열흘 동안 무너졌다가 다시 다른 모양으로 서고 있다는 것을. 그 모양이 이전보다 작았지만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봄 저녁에 해안가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래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